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오늘은 집값보다 더 중요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이 10억이어도 통장에 0원이면 노후는 불안합니다. 이 말이 과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가 상담한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73세, 서울 노원구에 9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5년 전 돌아가시고 홀로 지내시는데 겉보기엔 넉넉해 보이시죠? 그런데 지난 2월 새벽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119를 간신히 불렀고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6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3만 원. 어떻게 하지? 집은 9억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3시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애 키우느라 힘들고 결국 조카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조카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정숙 씨는 병원 침대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박명호 씨, 71세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 주인이고 손주가 4명이나 됩니다.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큰 손주가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대학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에 4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씩 받고 계시지만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 꼭 줄게. 손주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명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은 5억인데 200만 원이 없네.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 3집 중 한 집이 적자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80만 원 남짓입니다. 집은 비싼데 통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7일 실행 플랜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왜 부동산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만 있으면 괜찮아.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 정말 그럴까요? 부동산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집을 팔려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면 9억짜리 집을 8억에 내놓아야 거래가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자주 생깁니다. 70대가 되면 의료비가 갑자기 폭등합니다. 60대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80대가 되면 3배 이상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순간 골절입니다. 수술비 1천만 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이 저립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치료비 2천만 원. 뇌졸중이 오면 초기 치료만 3천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 팔고 올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비는 매달 나갑니다. 적게는 월 100만 원, 많게는 월 200만 원씩입니다. 집으로는 이걸 낼 수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강남 아파트도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30년 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 10억이던 집이 지금 6억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특히 지방은 이미 빈집이 넘쳐납니다.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되지 않나요? 주택연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평균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도 월 150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로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조금씩만 받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월 120만 원 받는다고 해서 800만 원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빚을 내거나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 때보다 잃을 때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면 되지 하지만 70대가 넘으면 다시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만 의존한다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와 재산은 외부에 있지만 평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온다. 집값이나 부동산 시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뚝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은 다릅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하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느 요양원에 갈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나? 누구한테 빌려야 하나? 하며 괴로워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 정도는 있구나 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안전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은행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중에서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품들입니다. 필요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두 번째, CMA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예금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입출금도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 MMF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은 안 되니까 돈의 20% 이하만 넣으세요. 네 번째, 6개월 이내 만기 정기 예금입니다. 급하면 중도 해지하고 아니면 6개월만 기다리면 되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들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보관하는 겁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제도가 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월 생활비 곱하기 24개월, 여기에
의료비 500만 원을 더하세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곱하기 24개월은 4,800만 원. 여기에 의료비 500만 원을 더하면 총 5,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24개월일까요? 심각한 병이 생기거나 경제적 위기가 와도 2년은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이면 집을 팔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혜자 씨는 월 생활비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곱하기 24개월 플러스 500만 원. 총 4,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윤철 씨는 월 생활비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곱하기 24개월 플러스 500만 원. 총 6,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더 여유 있는 노후를 원하신다면 3년치도 고려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는 겁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은행에 2천만 원, 신한은행에 2천만 원, 우리은행에 1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세요. 또 하나 사다리식 예금을 활용하세요. 6개월 만기, 12개월 만기, 18개월 만기, 24개월 만기로 나눠서 예치하면 매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이 만료됩니다. 금리가 바뀌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금을 모을지 7일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일차, 돈이 어디로 새는지 찾으세요. 지난 3개월간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꺼내세요. 식비, 병원비, 관리비, 교통비, 용돈, 경조사비 다 적어보세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앱을 쓰시면 자동으로 분류해 줍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노트에 적으셔도 됩니다.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2일차,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드세요. 기존에 쓰던 계좌 말고 새로 하나 만드세요. 이 계좌는 정말 응급 상황에서만 쓴다고 정하세요. 카드는 만들지 마세요. 만들더라도 집에 두고 다니지 마세요.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비상금 전용으로 쓸 계좌 만들고 싶은데 금리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3일차, 만기를 나눠서 예금하세요. 앞서 계산한 필요 금액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만기로 나눠서 넣으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6개월 만기에 1천만 원, 12개월 만기에 1,500만 원, 18개월 만기에 1,500만 원, 24개월 만기에 1천만 원. 이렇게 하면 매 6개월마다 돈이 만료돼요. 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4일차,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두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병원비를 200만 원 넘게 쓰면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정부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미리 알아두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나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줍니다. 5일차 사기 방어 체계를 만드세요. 70대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합니다. 1계좌 1용도 원칙을 지키세요.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용돈 계좌를 구분하세요. 각 계좌마다 출금 한도를 설정하세요. 큰 금액 이체할 때는 24시간 대기 시간을 설정하세요.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설치하고 알림 기능을 켜두세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바로 알려줍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와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물으면 무조건 끊으세요.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 줍니다. 6일차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OTT, 실제로 안 보는 거 해지하세요.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절약됩니다. 휴대폰 요금제도 점검하세요. 70대는 데이터를 많이 안 씁니다. 요금제 낮추면 월 2만원에서 3만원 절약됩니다. SKT, KT, LGU 플러스 모두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제가 있습니다. 월 2만원대의 통화 무제한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전기료, 가스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전기 히터 사용을 줄이고 가스는 중간 불로 요리하세요. 월 1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버스가 무료입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꼭 신청하세요. 월 최대 33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7일차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으세요.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계신다면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상담받으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계산해 줍니다. 1년 늦추면 연금이 7%씩 늘어납니다. 빈 방이나 주차 공간을 임대하세요.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주차 공간 월세로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한 대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바둑, 서예, 요리 잘하시는 게 있으시면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해 보세요. 구청 평생학습관에 전화하면 시민 강사 모집 공고를 안내해 줍니다. 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 파세요. 손재주가 있으시면 수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70대 이후 경제 전략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을 늘리세요.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세요. 늦출수록 많이 받습니다. 70세까지 늦추면 최대 43% 더 받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와 급한 정도를 보고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면 빨리 받는 게 낫습니다. 부업도 고려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월 27만원에서 71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신청하세요. 편의점 야간 알바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만 해도 월 80만원입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로 가까운 거리만 배달해도 하루 2시간씩 월 50만원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출을 줄이세요. 외식을 줄이고 집밥 위주로 바꾸세요. 월 평균 3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마트 갈 때는 꼭 목록을 작성하세요. 즉흥 구매를 줄이면 월 10만원 절약됩니다. 의료비 절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무료입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도 무료입니다. 꼭 챙기세요. 당뇨, 고혈압 있으시면 꾸준히 관리하세요. 방치하면 나중에 심장병, 신장병, 실명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동네 보건소를 활용하세요. 혈압 측정, 혈당 검사, 건강 상담이 모두 무료입니다. 세 번째, 주거 전략을 세우세요.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비가 많이 나간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30평대 아파트 관리비는 월 28만원, 20평대는 월 18만원입니다. 관리비만 월 10만원 절약됩니다. 9억짜리 집을 팔고 5억짜리 집으로 이사하면 약 3억 5천만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주택연금도 신중히 검토하세요. 집값 대비 월 수령액이 괜찮고 다른 소득이 부족하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상속을 고려하신다면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실버타운도 대안입니다. 초기 비용은 들지만 의료, 식사, 청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24시간 응급호출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합니다. 네 번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관리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 이상 적게 나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하세요. 장기요양보험 등급도 미리 알아두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나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줍니다. 다섯 번째, 법적 안전장치를 만드세요.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알아두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면 재산 관리와 법률적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의 후견 제도는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겁니다. 나중에 치매가 와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유언장도 꼭 작성하세요. 재산 분할, 장례 방식, 연명치료 여부 등을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비용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각종 금융계좌 비밀번호나 중요 서류 보관 장소를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긴급 연락망 수첩을 만드세요. 은행 계좌, 보험, 연금, 부동산 서류 위치 등을 적어두고 자녀에게 이 수첩은 집 서랍 위쪽에 있다고 알려주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넓히세요.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노인은 우울증도 적고 치매도 덜 걸립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쉽게 풀립니다. 전국에 경로당이 6만 5천 개나 됩니다. 경로당에서는 식사,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도 추천합니다. 돈으로만 보면 지출이지만 마음의 만족과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집이 있으면 됐지. 굳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둬야 해? 집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집값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강남 아파트도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억짜리 집이 7억이 됐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30년 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 10억이던 집이 지금 6억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70년까지 1,500만 명이나 줄어듭니다. 특히 지방은 이미 집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값에만 의존하다가는 집 부자, 현금 거지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락하면서 많은 은퇴자들이 식료품도 못 사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손해 아니야? 맞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1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은 102만 원 내야 삽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안전이 수익보다 우선입니다. 높은 수익을 쫓다가 원금을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30대, 40대라면 10년, 20년에 걸쳐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수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서 3.5%입니다. 5천만 원을 넣으면 1년의 세후로 약 148만 원 받습니다. 월로 따지면 약 12만 원씩 이자가 들어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2.3%니까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늘어나는 금액은 연 60만 원 정도입니다.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손해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현금으로 편안한 마음을 얻는 게 노년기에는 더 가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식들이 도와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자녀에 대한 의존은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여유가 없습니다. 취업, 결혼, 육아, 집 사는 거. 30대에서 40대 가구의 평균 빚이 1억이 넘습니다. 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관계입니다. 자녀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 봐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노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족 갈등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돕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걸 전제로 노후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는 자존감이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질문. 은행 금리가 너무 낮은데 정말 예금만 해도 돼? 70대 이후에는 원금 보장이 최우선입니다. 높은 수익을 쫓다가 원금을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수익성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핵심 자금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은퇴자들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직전에 주식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고 은퇴를 5년에서 10년 연기해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당시 60세 이상 투자자들이 주식과 펀드에서 평균 2천만 원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ELS, DLS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잃은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 원금 보장된다고 해도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모르는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집은 숫자지만 평안은 오늘 꺼낼 수 있는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통장에 충분한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떤 요양원을 선택할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택권은 현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즉시 통장 잔고를 확인하세요. 월 생활비에 몇 개월분이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부족하다면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토스, 카카오뱅크, 각 은행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비상금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기존 계좌와 구분해서 오직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계좌를 따로 만드세요.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셔서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와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과도한 지출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매월 현금 유동성을 늘려가세요.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대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에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운 노인들의 경제적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씨 기억하시나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분. 상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7일 플랜을 실천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계좌에 2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지난주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잠이 와요.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목소리에 평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노후 준비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노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70이 넘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 한 채,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 그 말 한마디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매달 통장에 1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도 노후가 걱정 없겠구나.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연금이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은행에서는 거주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이 집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집도 팔 수 없고 돈도 받을 수 없게 된 그날, 그 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노후 준비한 게 죄였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잘만 활용하면 평생 든든한 제도지만 한 줄의 조건,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집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 있으신가요? 그 집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자녀에게 물려줄까?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오늘 이 영상에서 단 한 가지 제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당장 노후가 달라집니다.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평생 든든해집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그 중에서도 2025년 오늘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조건과 진짜 주의해야 할 함정들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집 한 채, 이걸 팔 수도 없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맞나?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 사실 그 해답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말 그대로 집이 월급이 되는 제도.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생활비가 들어오죠.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집을 뺏기는 제도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제도입니다. 집을 은행에 맡기고 그 담보 가치만큼 매달 돈을 받는 구조죠. 쉽게 말하면 그 집을 팔지 않고도 그 가치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이 조건을 만족해도 됩니다. 둘째, 집값입니다. 이제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9억 원이 한계였죠.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약 14만 가구가 새롭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내 집으로 연금 받는 길이 넓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 제도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노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이 왜 평생 든든한 제도인지 그 핵심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 끊기지 않는 월급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입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한번 가입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배우자에게까지 연금이 이어집니다. 매달 150만 원, 180만 원, 많지 않아 보여도 이건 평생 끊기지 않는 수입입니다. 직장이 없어도 나이를 먹어도 내 통장에는 꾸준히 월급이 찍힙니다. 이제 내 나이에도 월급날이 있다. 이 안정감이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둘째,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부동산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다릅니다. 가입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이 고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도 내가 받는 연금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집값이 6억 원이었다면 그 후 시세가 4억이 되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값이 올라도 상환은 그대로입니다. 즉 떨어질 땐 보호받고 오를 땐 내 가족이 이익을 가져갑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입,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진짜 힘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묻습니다. 이거 하면 집 뺏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여전히 여러분 겁니다. 공사는 단지 담보로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 그동안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값이 6억 원이고 지금까지 받은 연금이 2억 원이라면 그 집을 팔았을 때 4억 원은 자녀에게 남습니다. 이건 상속이 가능한 연금, 즉 내 삶도 지키고 가족의 미래도 남겨주는 연금입니다. 넷째,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걱정하시죠? 괜찮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대출금 성격입니다. 즉,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소득세, 국민연금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월 150만 원씩 받아도 세금은 0원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받는 합법적인 생활비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세금이 붙지 않는 월급입니다. 다섯째, 다른 복지 제도와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심지어 농지연금과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연금 18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을 더하면 월 21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내는 금액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인생.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합치면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 집으로 평생 수입을 만드는 제도. 집을 팔 필요도 빚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진 그 한 채가 이제는 나를 먹여 살려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의 최소한이 아니라 최고의 안전망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제도에 가입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나이와 집가, 그리고 선택한 방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70세 이상,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집이라면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이 더해지면 월 21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 훨씬 높죠. 즉, 집 한 채가 새로운 월급 통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집을 공사에 넘기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자식한테 상속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아닙니다.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여러분 겁니다. 공사는 단지 담보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자녀들은 남은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값이 6억 원이었고 여러분이 10년간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집이 7억 원으로 올랐다면 3억 원 상환 후 남은 4억 원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즉, 가치가 오른 만큼은 자녀 몫으로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연금이 끊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받는 걸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택연금은 몰라도 돌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핵심 조건. 이걸 모르고 가입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연금이 끊깁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정숙 씨.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죠. 김 씨는 잠시 딸 집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몇 달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경고문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장기 미거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제야 김 씨는 알았습니다. 요양이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는 공사 승인 후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이유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한 줄의 차이로 평생 월급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집에 잠시 머무르고 계신가요? 혹은 병원 입원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공사에 전화 한 통 넣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이걸로 몇 천만 원짜리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 수입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집 일부를 월세 주면 안 되나요?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그 집은 주거용 주택이 아닌 임대용 자산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임대 계약서를 썼다가 연금이 중단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공사 규정은 명확합니다. 담보주택은 반드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상가나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생활비 조금 더 벌겠다고 내놓은 그 방 하나가 연금 전체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자녀에게 그 방을 쓰게 하세요. 세입자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존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새로운 대출입니다. 그래서 기존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게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값이 6억 원이고 은행 대출이 1억 원 남아 있다면 공사는 연금을 계산할 때 그 대출을 먼저 갚습니다. 즉 1억 원을 빼고 나머지 5억 원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됩니다.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입하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네 하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이 너무 많다면 연금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사전에 상환하거나 주택연금, 지급금 중 일부로 상환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즉, 가입 전에 정리가 정답입니다. 네 번째,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가입 가능한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선은 12억 원입니다. 이전에는 9억 원이 한계였지만 올해 제도 개편으로 12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 집이 11억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죠? 공시가격은 매년 1월에서 2월에 변동됩니다. 만약 새 평가에서 12억을 넘어가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가입 중이라면 유지되지만 추가 변경이나 담보 이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집값이 경계선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주택연금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 변경, 이혼, 재혼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놓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단위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면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연금을 받고 있다가 이혼하면 배우자는 연금 수급 자격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재혼해서 새로운 배우자가 생겨도 그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진 않습니다. 단, 기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면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후 6개월 이내 배우자 명의 이전 및 채무 인수 시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 지급이 유지됩니다. 이걸 모르고 시기를 놓치면 수년간 받아오던 연금이 한순간에 중단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이렇게 복잡하면 누가 하겠어? 맞습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정확히 알고 가입하면 평생이 편해집니다. 그 다음엔 매달 통장에 월급이 꽂히는 걸 보는 일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주택연금의 진짜 매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주택연금, 도대체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 집이 10억인데 월 몇백은 받겠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아니라 삶의 길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연금액은 가입자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두 가지로 산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즉 기대 수명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남은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6억짜리 집이라도 65세에 가입한 사람보다 75세에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실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2025년 현재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의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65세 약 150만 원, 70세 약 180만 원, 75세 약 205만 원. 만약 확정 기간형, 예를 들어 15년을 선택한다면 기간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올라갑니다. 70세 기준으로 약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더해 볼까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 월 34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각자 27만 원 수준. 즉,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월 210만 원에서 26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금액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71세 김영호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국민연금 9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총 12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월세 60만 원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공시가격 5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종신형을 선택했죠. 매달 160만 원이 통장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280만 원. 그 순간 김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빼곤 했는데 이젠 그냥 담아요. 병원비를 미루지 않습니다. 손주가 오면 용돈을 쥐어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어요. 집을 맡기는 게 찜찜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매달 월급 받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본질입니다. 집이 돈이 되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진다. 물론 금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상연금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집값과 나이만 입력하면 바로 월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그걸 몰랐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부형 연금을 선택하면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봅시다. 이때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대로 같은 금액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남겨져도 그 집에서 그 연금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생형 주택연금의 진짜 강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받다가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정답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공사는 어디까지나 대출을 보증할 뿐 집값 상승분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즉, 받은 금액 플러스 이자만 상환하면 남은 건 전부 자녀 몫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빼앗긴다는 오해가 생긴 거죠. 여러분,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기록이고 수십 년의 땀과 기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 집이 이제는 짐이 아니라 지킴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당신이 직접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택연금은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다. 돈 받는 건 쉬운데 나중에 내야 하는 게 많대. 맞습니다. 주택연금은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든든한 노후 월급이 아니라 불안한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주택연금의 첫걸음은 신청이 아니라 상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688-8114 이 번호는 꼭 기억해 두세요.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 상황을 듣고 지금 가입이 유리한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아직 기존 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그 대출을 먼저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주택연금으로 함께 갚을 수 있을지 이걸 상담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합니다. 또한 상담사는 예상 월지급금을 직접 계산해 줍니다. 나이, 집가, 부부 여부에 따라 실제 받을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건 상담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두는 겁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 그때 상담사가 그렇게 말했어요라고 근거를 남길 수 있거든요. 2단계 예상금액 확인 HF 홈페이지 활용법 공사 홈페이지 hf.go.kr에는 예상연금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 다가구와 공시가격, 나이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 나이 72세를 입력하면 월 예상금액이 바로 뜹니다. 대략 종신형 180만 원, 15년 확정형 230만 원 수준으로 표시됩니다. 이걸 캡처해 두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재무 설계 자료가 됩니다. 3단계 서류 준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냥 등기부등본 하나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계약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하고 준비하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필요한 기본 서류는 이렇습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의 동의서, 배우자가 공동명의일 경우 필수. 여기서 핵심은 명의자 확인입니다. 만약 집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주택연금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가능합니다. 공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어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단계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받느냐보다 얼마가 빠지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보증료와 이자가 함께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공사가 여러분 대신 평생 보장을 해주는 만큼 그에 대한 보험료 성격의 비용이 붙는 겁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초기 보증료, 주택 가격의 1.5%, 처음 1회 납부, 연보증료, 매년 남은 대출 잔액의 0.75%, 1억 원 기준 75만 원 수준, 대출이자, 변동금리, 연 3.5% 내외 수준. 이 비용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받을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즉, 현금으로 따로 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집으로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초기 보증료는 약 900만 원입니다. 처음 연금 받을 때 한 번만 공제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월 연보증료와 이자가 빠집니다. 보통 전체 금액의 약 8%에서 10% 정도가 비용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비율은 가입 시점, 금리, 주택가격,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0만 원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약 165만 원 내외입니다. 이걸 모르고 나중에 통장 금액이 줄어들면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어? 하면 놀라게 되죠. 하지만 이건 사기나 착오가 아니라 정상 구조입니다. 5단계 세금과 지원제도 아는 사람만 챙기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세금 많이 내야 한다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가 보증하는 대출금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이분의 집을 담보로 잡고 대신 매달 돈을 빌려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주택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아도 그 돈 전부를 본인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는 감정평가 수수료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보통 이 감정평가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몰라서 그냥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 외에도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 계약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 거의 인감증명서 몇 장 값에 불과합니다. 즉, 주택연금은 가입 시 드는 비용이 적고 세금 부담은 0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를 함께 받고 계신 분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일부 복지수당 산정 시에는 추정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복지센터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금은 0원, 부담은 거의 없고 조건만 맞으면 나라에서 수수료까지 대신 내준다. 여러분, 이 정도면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준 노후 월급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단계, 가입 후 주의사항. 이걸 놓치면 낭패봅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잘 쓰면 평생 든든한 국가 월급이지만 이 몇 가지를 놓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 연금이 안 들어왔어요. 라는 일도 실제로 생깁니다. 첫째, 거주 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합니다. 공사에서 거주 확인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걸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도장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깜빡해서 미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지급이 바로 일시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만 늦었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공사 규정이 아니라 국가보증제도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소지를 옮기셨다면 이사 전후에 꼭 거주 확인서 주소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빼먹고 나는 이사했는데 왜 우편이 안 와요? 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둘째, 새로운 담보대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미 주택금융공사가 그 집의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즉, 이 집은 이미 주택연금이라는 담보계약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은행에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류 냈는데 대출이 안 된다네요. 왜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주택연금이 1순위 담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이 그 위에 또 담보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셋째, 집을 비워두면
계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장기간 요양원에 계시거나 자녀 집에서 지내시나요? 이때도 실거주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실거주하지 않으면 연금이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공사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그냥 잠깐 나가 있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미리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넷째, 집을 팔거나 이전하려면 꼭 공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 가고 싶어요.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옮겨야 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팔거나 이전하면 그 즉시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다행히 요즘은 신탁형 제도가 있어서 재건축이나 명의 변경이 예전보다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거주 확인서 매년 제출 안 하면 지급 중단. 새 담보대출 불가. 이미 공사가 1순위. 6개월 이상 비워두면 정지, 미리 신고해야 예외 인정. 이사나 매매 전 반드시 공사 허락. 여러분, 이건 공사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집을 담보로 한 국가보증제도이기 때문에 관리 절차가 정확해야만 평생 유지됩니다. 이 몇 가지만 기억해두면 주택연금은 정말 끊기지 않는 노후 월급이 되어줍니다. 7단계,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혹시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 들어간다던데 그럼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괜히 가입을 미루시죠. 하지만 정확히만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그 집이 사라지거나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원칙적으로는 연금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공사에 미리 알리면 끊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2세 정순자 씨는 주택연금을 5년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연금이 끊길까봐 불안했습니다. 공사에 문의했더니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2주 기간 동안에도 연금은 유지됩니다. 단, 조합에서 발급한 재건축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서류만 제출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순자 씨는 그 절차를 밟았고 이사 나간 2년 동안도 매달 180만 원씩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럼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주택연금에는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은행이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도 공사와 조합이 협의해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가능하긴 하지만 공사가 동의해야만 합니다. 이때 반드시 조합과 공사 양쪽에 나는 주택연금 가입자다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걸 숨기면 나중에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이사 가면 끊기나요? 정답은 미리 알리면 끊기지 않습니다. 이사도 가능합니다. 단, 새로 이사한 집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그 집으로 담보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담보주택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새집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공시가격 확인서 정도만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연금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를 할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미리 알리세요. 공사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제가 몇 달 후에 이사를 갑니다. 담보 변경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몰랐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에 알리지 않고 그냥 이사했을 경우 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연금이 바로 중단됩니다. 심한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잠깐 자녀 집에 가 있었을 뿐인데 하고 항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1년 이상 미거주 시 연금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도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 가야 할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예외가 있습니다. 치료나 요양 목적의 장기 입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요양병원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이 역시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사에 알리지 않고 입원하면 그게 아무리 의료 목적이라도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재건축해도 미리 알리면 연금 유지됩니다. 이사해도 새 집으로 담보 변경 가능합니다. 요양원 입원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거주 의무 위반으로 연금이 끊깁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생각보다 유연한 제도입니다. 끊기는 게 아니라 모르면 끊기는 제도입니다. 즉, 알고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8단계, 신탁형 대 저당형 뭐가 더 나을까? 여러분, 주택연금 알아보다 보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신탁형으로 다 바뀌었대. 저당형은 옛날 방식이래. 그런데 막상 들으면 어렵죠. 신탁형? 저당형? 그게 뭐가 다른데? 싶습니다. 먼저 저당형부터 볼게요. 이건 예전부터 있던 방식입니다. 집은 내 이름 그대로 둡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집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쉽게 말해 집은 내 거지만 공사가 그 집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공사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을 정산하기 위해 집을 팔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내 집, 내 이름 그대로 둔다.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거나 자녀에게 명의를 바꾸려 할 때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서류도 많고 승인 절차도 오래 걸립니다. 이제 신탁형을 볼까요? 이건 2021년에 새로 생긴 방식입니다. 집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공사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맡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팔리거나 뺏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사의 소유권을 잠시 맡기지만 내가 평생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생기거나 이사를 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훨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사 입장에서도 관리가 쉬워지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당형, 내 집 현관문은 그대로 내 이름. 대신 공사가 문 앞에 보증 스티커를 붙여둔 상태. 신탁형, 내 집 열쇠를 잠깐 공사에게 맡기고 공사가 이분은 평생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공증해주는 상태. 둘 다 결과적으로 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신탁형은 훨씬 유연하고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73세 김영자 씨는 처음엔 저당형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내 이름으로 두고 싶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몇 년 뒤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조합에서 서류를 요구하자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서류가 3번 반려됐고 연금 지급도 잠시 지연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상담사의 조언으로 신탁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서류 한 장이면 재건축 절차 끝,
연금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그때 신탁형으로 바꾸길 정말 잘했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녀 상속을 최우선으로 두시고 절차 단순성을 원하시면 저당형을, 재건축, 이사, 명의 변경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 유연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시면 신탁형을 검토해 보세요. 필요하면 전환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하고 익숙한 게 좋다면 저당형, 재건축, 명의 변경, 이사 가능성 있다면 신탁형. 현재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약 3명 중 1명은 신탁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유연하고 현실에 맞기 때문입니다. 9단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입은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그냥 해지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상환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든 연금액, 그리고 거기에 붙은 이자와 보증료까지 한꺼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년 동안 월 180만 원씩 받았다면 총 6,4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보증료를 더하면 약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상환하면 계약은 종료되고 집에 설정된 저당권도 해제됩니다. 즉, 언제든 가능하지만 결코 가볍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중도 해지하면 손해만 남는 건가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초기 보증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환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의 초기 보증료를 냈다면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만 돌려받게 됩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신중히 결정하라.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세 최모 씨 부부는 처음 주택연금 가입 후 2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생각보다 매달 받는 돈이 적네. 그렇게 해지를 하려 했지만 이자와 보증료까지 합치니 상환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해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 가입한 68세 김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가입 전 상담을 3번 받았고 본인에게 맞는 금액과 기간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7년째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지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매달 통장 들어오는 문자만 봐도 든든해요. 이게 바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다시 가입은 쉽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나이가 달라지면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가입은 신중하게, 해지는 계획적으로. 여러분의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평생의 발자취이자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한 번의 서명이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주택연금이 뭔지는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런 의문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기초연금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 2개를 같이 받으면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돈을 받게 되면 이 금액이 소득은 아니지만 일부 복지 산정에서 추정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어떤 곳은 기초연금 금액이 조금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택연금 상담할 때
기초연금도 받고 있습니다라고 꼭 말씀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지자체별 연계 사례를 확인해 안내해 줍니다. 이 표를 보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분을 위한 복지형 제도이고,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땅을 가진 농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집 한 채 가진 국민 누구나 그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셋은 서로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주택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을 받고 여기에 기초연금 34만 원을 더하면 월 21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단순한 숫자 같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삶의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진짜 의미이자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노후 생존 전략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론적으로 병행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이 먼저 지급되고 있을 경우 주택연금 신청 시 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이 먼저라면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추정소득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죠. 즉, 둘 다 받을 수는 있지만 순서와 시기, 그리고 지자체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전략 상품입니다. 내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 평생 살며 매달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생활의 월급. 그것이 바로 주택연금의 진짜 가치이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죠? 자식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기까지.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아무도 대신 몰라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여러분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바로 주택연금이 주는 평생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편안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의 안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집이 그 모든 세월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집이 여러분을 위해 일할 시간입니다. 이제 짐이 아니라 든든한 친구로 바꿔주세요. 그 집이 여러분에게 매달 말을 걸 겁니다. 수고 많았어요. 이제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그 한 통의 전화, 그 한 번의 상담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남은 생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기초연금,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65세 넘으면 누구나 받는 줄 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통장에 돈이 이 금액만 넘으면 단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34만 원씩 몇 년만 받아도 수천만 원이 되는 돈인데 그깟 통장 잔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끊겨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억울한 건요. 그 돈이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이든 보험금이든 묵혀두었던 적금이든 무조건 있는 돈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 잠깐 맡겨놨던 거였는데요. 쓰지도 않았고 제 돈도 아닙니다. 이런 설명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초연금을 받는데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도 단 한 푼 못 받습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피할 수 있는 제도. 오늘 영상에서는요, 기초연금이 끊기는 정확한 기준, 꼭 피해야 할 9가지 실수, 그리고 연금을 다시 받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단 30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받고 어떤 분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요,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까지 다 따져서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소득은 없고 그냥 예금으로 1억 원 정도 통장에 넣어뒀다고 해볼까요? 그럼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금 1억 원 곱하기 4%는 연 400만 원은 월 약 33만 원. 이걸 소득으로 간주해서 실제 소득은 없어도 소득 있는 사람처럼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면 넌 여유 있으니까 연금 줄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계산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소득인 정액 기준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만 원만 초과해도 바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짜리 월세 수입이 있고 예금이 약 7천만 원 정도 있다면 이 둘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소득인 정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 소득도 없는데 왜 탈락이지?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집도 없고 일도 안 하는데 왜 나만 못 받아요? 하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전세보증금 1억 2천에 살고 계셨습니다. 소득도 없고 자식 도움 없이 혼자 사는 분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 이유는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다 라는 거였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보고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제도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소득 환산율과 기준 금액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전엔 됐는데 갑자기 안 된대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배우자 소득 재산까지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어서 월급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내가 조그만 임대 수익이 있으면 내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가구 전체 소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는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해도 알고 보면 탈락 통보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왜 탈락이야? 이런 억울한 상황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피해는 대부분 몰라서 생긴 실수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 실수 중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가족 계좌에 돈 잠깐 넣었다가 다시 빼는 행동입니다. 우리 집 애들한테 잠깐 맡겼다 뺀 건데요. 이 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기록은 그냥 이체가 아니라 자산 이동으로 인식됩니다. 즉,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이든 오래든
기록은 그대로 남고 기초연금 산정할 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두 번째 실수, 차명으로 적금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동. 예를 들어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엄마가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행위까지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연금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넘기는 행위.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그 차액만큼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서도 재산이 줄었지만 실질은 그대로라고 판단돼 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실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아무 소득 없는 척하는 것.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만 유지돼 있으면 추정소득이 계산됩니다. 즉, 실제 소득은 없는데 있는 걸로 간주해서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는 겁니다. 폐업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여기가 중요한데요. 2024년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